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 문학의 극수필 첫 번째 강령탈춤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놈 하면서 시작부터 비속어가 등장을 하네요. 지금 만양반은 둘째 양반과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반 간의 갈등을 통해 양반에 대한 부정적인 형상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풍자가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자 이제 둘째 양반도 마찬가지로 네가 쌍놈이지 내가 쌍놈이냐 하면서 지금 맞서 갈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머리에 쓴 것을 봐도 쌍놈이 아니냐, 이 머리에 쓴 것은 개가죽관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내 머리에 쓴 것을 뭘로 아느냐 하는데 갑자기 여복의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질문의 의도에 맞지 않는 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양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이라니 양을 몰라? 양자강도 양류춘의 양화수세도 강인이란 말인가? 자, 지금 한시의 구절을 활용한 한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양자강 나루토의 버들은 봄빛인데 버들같이 날려 강을 건너는 나그네의 수심을 더해주는구나 라는 의미로 당나라 시의 일부를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갑자기 과시적으로 한시를 구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양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이 허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양이 아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양도 아니다. 뭐냐 말이냐? 그 양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무슨 양이란 말이냐? 네 머리에 쓴 게 개잘량이란 말이다. 자, 량. 이 량과 이 유사한 소리로 끝나는 말을 언급하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지금 뭐 항량 말이냐, 장량 말이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언어 유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개잘량으로 생각하느냐? 개잘량이 아니라 용수관이다. 개잘량이라 해도 가히도 오륜이 있다. 자, 개에게도 오륜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개와 동일시하는 듯한 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양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양반들끼리 대화하는 모습만 가지고서도 이 양반들 자체적으로 부정적인 양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양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등장해요. 만양반과 둘째 양반이 서로 비속어를 사용하여 대립하고 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막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이러는 모습에서 우리가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장면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바뀌는데요. 이제 말뚝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네가 작년 5월 동당시에 나갔던 종놈 말뚝이가 분명하냐? 어허, 영락 없소. 자, 이제 둘째 양반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명령을 하는데 너무 장황해요. 삼감마구에 들어가 청눈새 덜미를 집어내어 촉촉 하면서 아주 장황하게 명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속히 대령하랬더니 그지간 어디를 갔느냐.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어디 갔었니에요. 그러자 허허허 시아님이나 진사님이나 도련님의 영을 거역치 못하여 삼감마구에 들어가 노시아님의 덜미를 쿡 집어내요. 자, 지금 의도적으로 언어 변형을 통해서 풍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노시아님, 노새님인데 이 노새에 님을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 변형을 통해서 풍자를 하고 있고요. 자, 예끼 이놈 수상수와 남녀노소 아동주졸 많이 모였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어찌 듣는 말씀이요. 노시아님이 아니라 노새랍니다. 자, 말뚝이가 의도적으로 언어를 변형하여 동물인 노새와 시아님을 유사하게 표현하여 풍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새를 노시아님이라고 하면서 양반을 놀리는, 이렇게 양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통해서 또다시 양반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늙으면 죽어야지. 양반층이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는 모습을 나타나죠. 먼 귀를 먹어서 노새를 노시아님으로 들었네 그려 이러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양반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하죠. 해필이면 먼 귀를 먹을 필요가 있나? 가까운 혀끝을 먹게나. 지금 원근법의 대회를 통해서 언어 유희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그 먼 귀라고 귀가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 귀를 먹어서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항하는 표현으로 가까운 혀를 언급하며 이 양반의 어리숙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노세란에 양반의 대사를 합창으로 전달하여 연희 현장의 흥취를 고조시키며 재담을 마무리하고 이것을 춤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림,
이 불림의 기능과 효과를 이제 확인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춤이 나옵니다. 굿거리에 맞춰 말뚝이와 대무한다. 이 양반일동과 말뚝이가 함께 어우러져 장단에 맞춰 추는 춤인데요. 이를 통해 하나의 제담을 마무리하고 일시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 춤을 이제 그칩니다. 그놈이 노새를 팔아먹었는지 저당을 잡아먹었는지 알 수 없으니 다시 한번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이놈 말뚝아, 이렇게 말뚝이를 부르는데요. 이제 다른 말뚝이가 나오네요. 말뚝이를 2명으로 설정하여 양반과 말뚝이의 대립구도 속에서 말뚝이가 상대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웃겨요. 보세요. 자, 도령의 면상을 친다. 양반을 희롱하는 행동이 보이고 있어요. 이 신분적으로 우위에 있는 도령의 면상을 치면서 말뚝이에 의해서 양반의 부정적인 또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좋은 말 어찌하였단 말이냐 했더니 청노새 널미를 잡아내어 아래 위에 솔지를 철잘하여 말 한 장 달 한 장 칭칭 달아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담배 무역하여 박천도가 똥물에 촉촉이 축이여. 자, 또다시 똥물 얘기를 하면서 양반을 조롱하고 양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끼 이놈 그 좋은 담배를 어찌고 어째? 라고 했더니 다시 또 갈등을 모면하네요. 갈등상을 모면하는 게 똥물이 아니라 꿀물이랍니다. 이러면서 화를 내는 양반을 진정시키고 있어요. 그러자 양반이 꿀물이라네. 또다시 불림이 등장하죠. 합창을 통해 양반의 어리석음을 부각하며 춤을 추기 전 장단을 맞추는 신호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일제히 대무한다. 담배에 똥물을 추기는 표현과 관련하여 이제 말뚝이랑 양반이 갈등을 했는데 이것을 또다시 춤을 통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명탈춤 내용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풍자적이고 해학적이고 골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반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등장을 하고요. 양반 스스로의 언행을 통해 무능, 허세, 어리석음이 드러나고요. 하인 말뚝이를 통해서 양반의 권위와 위선을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말장난과 언어 유희가 등장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풍자적인 의미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 당대 양반 사회의 허위의식, 권위주의, 무능함 등이 비판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1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말뚝이 1과 말뚝이 2의 언어 및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말뚝이 2가 도령의 면상을 치는 과격한 행동은 지배층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문에서도 말뚝이 2가 양반의 그 도령의 면상을 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뚝이 2가 양반을 대하는 모습은 지배층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이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말뚝이 1이 노새를 노시안님으로 칭하는 언어 유희는 일시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 말뚝이 1의 이 언어 유희는요, 양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갈등을 표면화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말뚝이 1이 양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연희 현장의 흥취 고조를 위한 즉흥적인 연기이다. 말뚝이 1의 엉뚱한 말의 목적은 양반을 희롱하고 조롱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말뚝이 2가 똥물을 꿀물로 순화하여 말하는 것은 양반과의 갈등을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소극적인 태도라기보단 양반의 어리석음을 좀 부각하고 더욱 조롱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말뚝이 1과 말뚝이 2가 번갈아가며 양반을 희롱하는 모습은 연희의 흐름을 방해하여 춤과 불림의 기능을 저해한다. 자, 이 두 명의 말뚝이가 등장해서 양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얻으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연희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춤과 불림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와 더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 극수필 2번째 개출길기의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논의에 가담했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개추곡사를 단행하고 영창대군을 궁에서 쫓아내기 위해 사람들을 보낸다. 저희가 이걸 통해서 이것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개추곡사를 배경으로 해서 광해군이 선조의 계비이자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죽인 사건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글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좀 확인해 두시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이리에서는 못할 것이니 우리가 들어가서 대군을 빼앗아 와야겠다. 너희들 중 한 사람이라도 살 수 있나 두고 보자. 자, 지금 광해군 쪽 인물들은 악하고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대군을 빼앗아 와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방식을 보셔야 되고요. 그러고는 막 방으로 들이닥치려는데 나이 많은 변상궁이 대비마마의 처소로 들어가 여쭈었다. 지금 밖에는 궁궐 장정들이 모두 모여있나이다. 금부 하인들이 쇠사슬을 들고 애워싸고 있고 내인들을 잡아가려고 의너대도 대령하였더이다. 지금 처소 밖에 굉장히 긴박하고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쇳내들이 죽는 것은 서럽지 않지만 마마께서 믿으실 사람 없이 오직 이 늙은 것만을 의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인목대비가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소인도 지금껏 마마만을 의지하여 행여나 실낫 같은 옥체에 불행이 닥치면 소인이 살아서 의지가 되어드릴까요?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라고 하면서 이 마마에 대한 충실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마께서 대군을 이토록 내주지 않으시니 하면서 마마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며 오늘 제가 죽을 곳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변상궁이 대군을 내주지 않는 대비마마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인이라서 어미 자식 사이에 정을 모르는구나 하면서 내주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창대군을 차마 내보낼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대군을 모시는 내인들은 대군 아기씨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흘만 피접 나갔다가 금방 올 것이니 버선 신고 우옷 입고 소인을 따라 나가시지요. 자, 어린 대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죄인이라 하고 죄인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내어가려 하니 죄인이 버선 신고 우옷 입은들 다 쓸데없다. 자, 남이 일러줘서 알았을까? 내가 그냥 알았네. 서소문은 죄인들이 드나드는 문이니 나도 죄인이라 하여 그 문 밖에 두려는 게지. 자, 지금 대군이 자신을 데려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인지할 때 이 서소문으로 내 자신을 이제 나가게 하려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나를 드나들게 하려는 것을 보니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누님하고 같이 가려면 몰라도 나 혼자는 못 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내주지 않거든 내인들을 모두 잡아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이후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대비마마께서 내관들에게 일렀다. 자, 이 내관들은요, 왕명에 따라 대군을 끌어내야 하는 입장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대군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대비마마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대비마마가 내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선조대왕의 녹을 오래 먹고 살았으니 이 광경을 보고 어찌 참담하고 측은한 마음이 없겠느냐. 일찍이 40년을 정의에 있으면서도 자식을 얻지 못하고 계시다가 병오년에 처음으로 대군을 얻으셨다. 그리하여 대군을 보시고 뛸 듯이 기뻐하시며 극진히 사랑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선조대왕이 늦은 나이에 대군을 얻고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그 감정과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린 것에게 무슨 별다른 뜻을 두셨겠니? 그저 예쁘게 자라는 양을 보고자 하다가 돌아가신 것을 하면서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원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니라 아직 동서도 분간 못하는 것을 잡아내려 하다니. 자, 지금 이
어린아이잖아요. 이 대군이 정치적 상황과는 정말 무관한 이 어린 대군을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내치고 잡아가려는 상황을 인목대비가 너무나 애처롭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모정이 드러나고요. 조정이나 대간이나 모두들 돌아가신 대왕을 생각한다면 차마 이리할 수는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대군을 끌어내려고 하는 내관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눈물을 씻으며 이렇게만 말한대요. 어서 내보내시옵소서. 우리라고 어찌 모르겠나이까마는 이런 일이 아니옵니다. 지금 인간적인 감정은 있지만 왕명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 내관들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왕의 내인인 연가비가 갑자기 대비마마를 업은 내인의 다리를 붙들었다. 또 은덕이가 상궁의 다리를 붙들었다. 그렇게 해서 두 상궁은 한 발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다른 내인들이 대군을 업은 김상궁을 앞으로 끌어내고 뒤에서 밀쳐내어 문 밖으로 나가게 하고는 차비 문짝을 닫아버리니 그 망극함이 어떠하였겠는가. 자, 지금 이 서술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글쓴 그 감정을,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을 통해서 그 망극함이 어떠하였겠는가라고 하며 영창대군이 잡혀가는 상황에 대한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제 문 밖으로 업혀나가며 업은 사람의 등에 머리를 부딪히며 서럽게 울부짖었대요. 어마마마 보세. 그러면 누님이라도 보세. 이렇게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곡성이 안팎으로 진동하여 천지사방에 가득하고 눈물이 땅 위에 흥건히 배었다. 대군을 데려가는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어려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할 지경이었다. 자,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해서 대군이 끌려나가는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축일기에서는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기록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이 궁정 내의 권력투쟁의 비극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글이면서요, 사건에 대해서 섬세한 관찰이 나타나고요, 사실적이고 중후한 필체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궁중의 풍속과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해놓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윗글의 문학사적 평가이다. 보기의 기역에서 리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윗글의 문학사적 평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어떠한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작가가 자신의 무엇과 경험에 의거하여 쓴 기록물이기 때문에 당시 사건의 상황과 당대의 현실이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사실만을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인모광우의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무엇을 상세하고 실감 있는 필치로 그려냈다. 아름다운 궁중어로 조선 중기 궁정의 무엇을 사실적으로 서술하였으며 한글로 기록하여 한글 기록문학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자, 이 윗글의 문학사적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개축일기는 개축옥사를 배경으로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죽인 역사적인 사건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수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역에 들어갈 말은 역사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가는 자신의 관찰과 경험에 의거하여 이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관찰한 내용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이 니은에 들어갈 말은 관찰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인목대비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사건을 대하는 인물들의 감정을 좀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객관적이고 완전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 아니라 인모광우의 입장에서 그 인물들의 심정을 좀 상세하고 좀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당시 궁정의 풍속과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순서로는 역사적, 관찰, 심정, 그리고
풍속과 생활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것들 외에도 더 많은 문제와 더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 극수필 3번째 해유록 지문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것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조선 후기 문신인 신유한이 통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경험을 기록한 기행문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성도 어디에서 겪은 어떤 일들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와 신시 사이에 도모노우라에 도착했다. 자, 아까 여정에 대한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착지 도모노우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기행가사의 특징이 드러나고요. 이러한 여정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일본인들이 극구 말리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글이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도착하니 이미 저물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태수, 스시마 번주는 큰 길가에 숙소를 마련하여 통신사를 접대하는 것이 모두 관백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 말하고, 여기서 준비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그대로 우시마도까지 갔다가는 통신사를 호위하는 자기네가 국법을 어겨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며 애써 우리를 설득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원래는 더 가려고 했지만 일본인들이 말리면서 좀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 이제 우리나라 사신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그 태수의 모습이, 태수의 태도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태수가 통신사 일행을 접대하는 것이 관백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이 우시마도까지 가면 국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좀 기다려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모노우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숙소는 후쿠젠지였다 표현하고 있고요. 자, 절은 해안의 산 아래에 있었는데 건물이 매우 크고 시설이 굉장했다. 항구에서 숙소까지는 6, 7리쯤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관찰한 이 절의 위치나 규모, 그리고 항구에서 숙소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거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길가에는 여러 겹의 자리를 깔아서 티끌 한 점 없었고 굉장히 청결하다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고요. 길 양쪽으로 5걸음마다 장대를 하나씩 세우고 장대마다 커다란 등을 한 개씩 달아놓아, 이러면서 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이곳의 번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인데도 대낮처럼 환했다. 자신이 관찰하고 있는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인들의 복식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이제 찻집과 숙소가 굉장히 번화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소로 가는 길에 느꼈던 가는 길과 숙소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청결하고 번화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관찰하여 한 내용을 묘사함으로써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안의 산이 높아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풍경을 묘사하는데요. 그거를 칼로 깎은 듯 했다라고 하면서 비유법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둑이 굉장히 정돈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나무 종류의 열거를 하면서 여러 나무가 숲을 이루어 사방을 둘렀고 그 그림자가 물 위에 거꾸로 비쳤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후쿠젠지가 위치한 해안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열거와 비유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사 일행이 모두 일본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라며 감탄을 했대요. 자, 대위에 지은 층층집은 처마가 날렵했고 푸르게 분칠한 것이 구름 밖으로 빛났다. 자, 색채어를 통해서 이 절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 배 위에서 바라보니 마치 신선이 사는 곳 같았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배 위에서 본 절의 모습이 너무나 신비로웠다라고 생생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숙소가 이제 후쿠젠지 서쪽에 있는 넓고 탁 트인 곳이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숙소에서 내려다본 집들과 무덤에 대해서 어땠는지 화려하고 해괴망측했다라며 이제 그 글쓴이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네요.
왜냐하면 집 옆에 무덤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은 울타리 옆 빈터에는 구덩이를 파서 무덤을 만들고 돌을 쌓아 올렸다라고 하면서 이 무덤 속의 사람과 더불어 먹고 자는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모습이 해괴망측했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중략되고요. 오사카가 나타납니다. 이제 여정의 또 다른 지역이네요. 오사카의 서적이 많은 것은 실로 천하의 장관이라 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이 오사카의 많은 서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명연의 문집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는 것은 퇴계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는 우리나라 명현의 문집을 이제 퇴계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집집마다 읽고 외우고 있으며 일본 문인들이 필담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이 퇴계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퇴계에 대해서 좀 존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몹시 많아 이루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사카에 사는 학자 한 사람이 우리나라 문묘에 모셔진 여러 선현의 이름을 쭉 쓰는데, 자, 최치원에서 김장생이 이르기까지 차례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으며 우탁의 충정과 이색의 문장과 등을 자세히 말했다고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정말 일본인들이 잘 알고 있다, 관심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감탄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좀 괴이하게 여겨져서 조형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서 의구심이 들어서 시험하기 위해 물었더니 모른다고 대답을 했다네요. 자, 그래서 대체로 자기 나라의 일에는 아주 어두웠으나 이는 일본의 문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일이 모두 눈 위에 세 발자국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일은 정말 잘 알지만 자기 나라의 일에는 아주 어두운 이유가 일본의 문헌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일본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이 이 통신사의 왕래가 계기가 되어서 일본의 서적과 배움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가장 통탄스러운 것은 이제 해사록, 징비록과 같이 조선과 일본 사이의 기밀을 기록한 책이 많은데 이것들이 모두 오사카에서 출판되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통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적을 정탐하여 적에게 일러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며 이게 이제 그거랑 같다고 서리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강이 엄하지 못하여 통역관들의 밀무역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두려운 일이다 라면서 이제 일본으로 전해지면 안 되는 기밀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이게 안타까워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출판 문화에 대해 놀라면서도 일본인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필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임술사화집, 이제 임술년 통신사의 교류 내용이 기록된 책인데 이것을 이제 구하여 보여주었대요. 그래서 그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신묘년 사신이 왔을 때의 신문도 벌써 출간이 됐는가? 라고 하면서 이 일본의 출판 문화에 대한 놀라움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수습하여 책으로 만든 적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보니 한 달 만에 출판된 것이었다. 일본 사람들이 일버리기를 좋아하고 명성을 좋아하는 습성은 거의 중국 사람들이나 다름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사카에서는 일본인들과 우리나라 명연에 관한 필담을 주고받으며 일본의 출판 문화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일본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필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찰한 내용을 꼼꼼한 묘사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서술한 특징 확인할 수 있고요. 여정에 따른 이 주보식 구성이 나타나며 일기체 형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문제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기에서는 이 해유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필자는 도모노우라의 번화함, 후쿠젠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오사카의 출판 문화에 대해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조선보다 못하다는 이 인식을 벗어난 것으로 이제 보기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시각에 해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1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와 더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 극수필 4번째 야뇌단기와 아암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뇌단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뇌는 누구의 이름인가? 나이벗 백영숙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야뇌는 들에서 굶주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이름인가 묻고 나이벗 백영숙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다 라고 답하면서 문답법이 나타납니다. 또 질문을 던져 독자의 호기심을 끌고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보기에 영숙은 걸출한 선비인데 무슨 까닭으로 고루하고 거친 사람으로 자처하는가? 왜 야뇌라고 스스로를 자처하는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자, 지금 또다시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백영숙이 스스로를 야뇌라고 자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타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무릇 사람들은 세속을 벗어나 여러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선비를 보면 반드시 조롱하고 비웃는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생김새가 예스럽고 복장이 유행에 뒤떨어지니 촌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야뇌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와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자,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대하니 야뇌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음을 한탄하곤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하면서 순박함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을 버리기도 하는데 또는 점차 각박해지는 세태를 쫓아가기도 한다고 나타났네요. 그런데 어찌 이런 사람들을 진짜 야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야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세태를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야뇌다운 사람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영숙은 어떠하느냐? 예스럽고 소박하며 수수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 백영숙의 긍정적인 면모들을 이제 나열을 하면서 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 유형이 먼저 제시된 뒤에 이제 이와는 다른 이제 백영숙의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야뇌라고 말할 만하다. 그래서 자신의 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았던 백영숙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알고 있겠는가? 나만이 알고 있다. 또다시 문답법이 등장하네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백영숙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은 내가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고 해서 내게 야뇌라는 이름에 대한 글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글을 지어 영숙에게 주노니 행여 교원영색을 일삼는 자들. 자, 교원영색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환심을 사려고 되게 아첨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원영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삼는 자들. 세상의 화려함을 사모하고 세상의 속임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반드시 비웃으며 이 글을 지은 자야말로 진짜 야뇌로구나 하고 욕할 것이다 라고 이제 자신의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화를 내겠는가? 자,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자기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산사년 1월 20일 한서유인이 쓴다 라면서 이덕무가 누가 썼는지 자신의 집필 시간과 집필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나를 보기 전에 가에 대해서 잠깐 핵심 정리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하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 모습을 유지했던 백영숙의 삶에 대해서 이덕무가 이제 그 인물의 성품과 삶의 태도를 평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답법과 반복법을 사용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 유형을 먼저 제시한 후에
이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백영숙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아암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남을 마주놓고 보면 나는 친하고 남은 소원하다. 나는 귀하고 사물은 천하다. 라고 하면서 이 대구법이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나는 친하고 남은 소원하다. 나는 귀하고 사물은 천하다. 라고 하면서 이 친한 것과 귀한 것, 소원한 것과 천한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도리어 친한 것이 소원한 것의 명령을 듣고 귀한 것이 천한 것에게 부려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욕망이 그 밝음을 가리고 습관이 참됨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문자답의 형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의식하며 사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을 따라하면서 스스로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오직 부자가 서로를 직위로 삼아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지런히 일하여 제 힘으로 먹고 살 따름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 친구 이처사가 추구하는 삶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처사는 마음에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처사가 또 어떤 것을 즐거움으로 누리느냐? 나무가 다 자라서 봄이면 꽃을 얻고 여름이면 그늘을 얻으며 가을이면 열매를 얻으니 처사의 즐거움을 알만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처사가 누리는 즐거움이 손수 심고 가꾼 나무에서 온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네요. 자, 처사가 또 동산에서 목재를 가져다 작은 암자 한 채를 짚고 편액을 아암이라고 달았으니, 자, 우리가 아암기였잖아요. 이 아암이 나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날마다 하는 행위가 모두 나에게 연유한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저 일체의 영화, 권세, 부귀, 공명 이러한 외적인 것들은 나의 천련이 단란하게 즐김과 본업에 갖은 힘을 다 쓰는 것과 견주어 외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처사가 지향하는 삶은 이런 것인 겁니다. 천련이 단란하게 즐기고 본업에 갖은 힘을 쓰는 것. 자, 훗날 내가 처사를 찾아가 아암 앞에 늙은 나무 밑에 함께 앉게 되면 마땅히 다시 남과 나는 평등하며 만물은 하나의 몸이다 라는 뜻을 이야기 나눌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 나에게 있어 자신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신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남과 나는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과 내가 평등하면 결국 만물은 하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이냐? 아암이라는 암자 이름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면서 인물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고요. 대구법을 사용하여 주체적인 삶과 주체적이지 못한 삶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작 중요한 나보다 남의 시선이나 생각 등을 의식하여 나 본연의 것을 경시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1번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왜 적절하지 않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직접 인용하여 나는 이 처사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저 사람은 생김새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직접 인용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에서 이 처사의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선지는 왜 적절한지 나머지 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 모두 문답법을 사용하여 필자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죠. 가에서 이제 뭐 야네는 누구의 이름인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 답하는 부분에서 또 나도 뭐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도리어 저쩌고 하면서 이제 문답하는 내용을 통해서 필자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죠.
자, 2번. 가와나 모두 인물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가는 백영숙을, 나는 이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3번. 가는 세속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나는 남을 따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난다. 가에서 필자는 야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나의 필자는 남을 따라하는 삶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가는 서리법을 사용하며 나는 대구법을 사용하여 필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어찌 이런 사람들을 진짜 야뇌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사용한 부분 찾아볼 수 있었고요. 나에서는 나와 남을 마주 이렇게 하면서 사물은 천하다 이렇게 하면서 대구법을 사용해 필자의 생각을 강조한 부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외에도 더 많은 문제와 더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 극수필 5번째 산불 지문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 6.25 전쟁이라고 하면서 시간적 배경이 나타납니다. 자, 그중 젊은 남자는 거의 다 죽거나 끌려가 주민 대부분이 여인네들인 마을이라는 이 공간적 배경도 등장하네요. 자, 거기서 점례는 시어머니 양씨와 시할아버지 김노인을 모시고 산대요. 그리고 전직 교사이면서 지금은 탈출한 빨치산인 규복이 이 마을에 숨어들자 점례는 그를 대밭에 숨겨준 후로 규복과 몰래 사랑을 나누지만 이 일이 최 씨의 딸 사월에게 발각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빨치산은 6.25 전쟁 전후에 각지에서 활동했던 공산 게릴라 부대를 의미합니다. 자, 사월의 협박에 점례는 규복을 사월에게 양보하지만 점례와 사월은 규복을 두고 갈등한다. 결국 사월은 규복의 아이를 갖게 되고 마을에 들어온 국군은 대밭에 불을 지르기로 결정한다라고 이제 앞부분 줄거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대대적으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공비들이 숨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대밭을 불태워야 하는 이유를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비란 공산당의 유격대를 의미하며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지금 비행기에서 환히 보일 수 있도록 대밭을 불태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저 대밭만은 안 돼요.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내려온 대밭을 내 눈앞에서 불사르다니 그게 될 말이오라고 하면서 이 대밭을 불태우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양씨는. 그런데 사실 이 대밭은 지금 규복이 숨어있는 곳이에요. 점례가 규복을 숨겨둔 곳이기 때문에 이 극의 중심 갈등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양씨는 오랫동안 지켜내려온 밭이기 때문에 이 대밭을 불태우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가세라고 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점례 역시도 또 이제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 대밭만은 태우지 말아요. 이 점례가 대밭을 지키려는 이유에는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규복의 정체를 들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곳에 규복을 숨겨놓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례의 태도에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절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병은 여전히 냉정하게 개인의 사정으로 이 군 전체의 뜻을 움직일 수는 없다라면서 저리 비키시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사병과 이 마을 사람들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네요. 점례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제 규복이 대밭에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외치고 있고, 양씨는 이 대밭이 불태워짐에 따라 우리 집이 망한다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나무에 불 붙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퍼져 나옵니다. 자, 지금 살레네나 이웃 안악들은 이 대밭을 잃음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민중들이 피해를 입는 부조리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살림은 하나씩 없어지고 느는 것은 나이뿐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자, 하늘엔 불꽃이 모란보다 더 곱게 물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 불꽃의 아름다움이 허탈한 얼굴들과 대비되며 현실의 비극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허탈하게 있던 점례가 갑자기 일어서며 안 돼요 라고 하며 선생님 규복을 외치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같이 타 죽을 테야 대밭으로 보내줘라고 하면서 이 점례가 규복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집착되는 구절이죠. 자, 그래서 이
양 씨의 아들은 대밭을 팔자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양 씨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네 말대로 팔아나 버릴 것을 하면서 모두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때 규복이 발견됩니다. 이때 저놈 잡아라 누구야 하면서 외치는 군인들의 목소리가 이제 나면서 총소리가 연달아 일어납니다. 자, 이웃들의 반응을 보면은 마을 사람들은 규복이 대밭에 숨어있던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방에서 김노인이 나와서 뭐 오늘은 귀가 신통이 더 잘 들리는 거냐? 무슨 사냥이냐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총소리를 뭐 멧돼지 사냥을 하는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자, 그런데 총에 맞아 의식을 잃은 규복을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요? 물어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죠. 이 마을 사람 아니요? 하자 우리 동네에서 사내가 없어진 지 벌써 2년이나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6.25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 대부분이 죽거나 끌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규복이 대밭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정말 귀신 곡할 일이지 하면서 대밭 속에 사내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대밭에다 우물 파고 오랫동안 살아온 흔적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요. 자, 그러자 모두 고개를 젓는 가운데 점례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규복이 죽었다는 것에 지금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점례에게 너도 못 봤지? 물어보지만 이제 대답은 없이 고개만 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사월과 지금 규복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최 씨의 딸 사월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이전 줄거리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 사월이 규복의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눈짓이 최 씨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 씨도 반신반의한 상태로 이제 규복과 사월의 관계를 의심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있었지만 자기에게 시선이 집중되자 화를 냅니다. 왜 나만 보고 있어? 하면서 내 딸이 사내하고 정을 통했단 말이지. 좋아, 그럼 내가 데리고 나와서 결판을 지을 테니 하면서 사월이를 부르러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제 김노인이 우리 아까 전에 그 귀가 좀 잘 안 들린다고 하셨던 그분 기억나시죠? 이 김노인이 갑자기 나와서 시체를 보면서 이놈은 바로 새로 들어온 머슴이구만 하면서 갑자기 엉뚱한 내용을 말하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극적 결말로 가는 와중에 이제 그게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력이 좋지 않은 시아버지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님 아는 사람이에요? 묻자. 응, 우리 집 머슴 아니냐? 자, 그러자 노망했어 노망 우리가 머슴 부릴 팔자예요 하면서 이렇게 좀 웃고 넘어가는 그게 긴장감을 낮추어주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근데 또 갑자기 최 씨의 비명 소리가 들리면서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됩니다. 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사월이가 우리 딸이 하면서 뭔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것임을 좀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살펴보니 자, 최 씨의 통곡 소리가 높아가고 아기 우는 소리도 간간히 들린다. 양잿물을 먹었어? 저런. 자, 사월이 양잿물을 먹고 목숨을 끊은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점례가 규복의 시체에 와가지고 내가 손을 댔다고 시체가 되살아나서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은 제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상실감과 허무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이 피보다 더 붉게 타오르자 라고 하면서 이 하늘과 피의 붉은색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이 현실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규복의 얼굴에도 반영되어 한결 처참하게 보인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김노인은 또 밥을 재촉해요. 밥은 아직 멀었냐? 오늘은 귀가 터진 것 같구나. 자, 이러한 김노인의 행동은 인물들의 죽음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과 굉장히 대비가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 결말의 비극성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은요,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빚은 비극과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주제로 하고 있는 글인데요. 사실주의 희곡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이 대밭이라는 공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폭력성과 인간의 애욕이라는 이중적인 사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답은 4번인데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었죠. 지금 인간의 본원적 욕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비판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윗글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질과 그 존엄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6.25 전쟁으로 인해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의 본원적 욕망에 대해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욕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학습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 문학의 극수필 6번째 쥐라기의 사람들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탄광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만석은 노조 지부장으로부터 사고의 원인이 가스 누출 때문이 아니라 고의로 폭발물을 터뜨린 동료 때문이라고 진술하면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지금 이것부터 지금 탄광사고의 원인을 다른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부조리한 그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에 광부 박 씨는 동료들을 규합해 갱도 입장을 거부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도지사에게 탄원을 하려 한다. 한편 광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시위의 뜻으로 무너진 갱도에 들어간다. 만석은 이 아이들이 가스에 중독될 것을 염려하며 아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고자 아들을 갱도로 들여보낸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갱도로 들여보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소장이 나 가겠어 하니까 광부 박 씨가 앉으십시오 소장님, 저도 앉을 테니까. 소장님이 속이 좋지 않으신 모양이야. 해장국 좀 얼큰하게 해서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하던 이야기나 마저 합시다라고, 이 하던 이야기란 탄광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쥐 잡으려다 장독 깬 사람 있어. 빈대 밉다고 홀랑 집 태워 먹은 사람도 있고. 여보 박씨, 자네가 지금 그 꼴이야. 옳고 그른 것 가리려다가 결과가 뭐겠어? 탄광만 문 닫는 거지. 모두들 일자리를 잃고 굶게 되면 그 옳다는 것이 밥 먹여줘?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빌미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권력자의 논리가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소장은 지금 더 막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그렇게 버티지 말고 그렇게 되면 모두 일자리 잃고 굶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원래 시킨 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소장님은 이번 사고 처리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고의로 터뜨리는 폭발물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석이를 시켜서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그건 형편없이 낡아빠진 수작이에요. 이런 장면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단호한 어조로 연기를 해야겠죠. 나도 그 점엔 동감이야. 소장도 이제 그거에 동감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권력에 따르는 논리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소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광부 박씨 자네 술을 따르며 지부장은 자네가 하라고. 자, 지금 지부장이라는 자리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회유하려는 듯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난 옳지 못한 건 참지를 못하는 성미입니다. 소신껏 잘해봐. 힘닿는 데까지 밀어줄 테니까. 계속해서 지부장이 될 수 있게 밀어주겠다면서 이 사람을 회유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니다. 광부들이 뽑는 거다. 소장님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또 갈등이 드러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해장국 갖다 주던 천안댁이 이렇게 말하네요. 옆에서 듣자니까 소장님이 지부장을 하라고 권하는 모양인데요. 뭘 망설여요. 받아들이셔요. 지금 탄광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이제 관심이 없어요, 천안댁은. 그러면서 광부 박 씨에게 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방언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언을 통해 또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두시고요.
자, 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어요 하면서 이제 천안댁에 끼어들자 소장은 광부 박씨에게 손을 내밀며 도지사께 드린다는 탄원서 그걸 내놔. 그럼 지부장 선고에 자네를 나가보라고 권유하지. 자, 지금 탄광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그 박씨의 노력이 담긴 문서인데 그 문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지부장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면서 박씨를 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박씨가 정말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지부장 자리를 준다는 말에 결국엔 자기 탄원을 단념하게 된 거예요. 이번 사고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와서 사고 원인을 바꿀 수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곧 만석이의 말이 필요하겠군요. 자, 지금 사고 원인을 바꾸지 않으려면 소장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만석이 필요하겠다면서 소장의 생각에 맞장구를 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광부 박씨가 이해관계를 따져서 권력에 압하면서 진실 은폐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석인 이번 사고가 고의적으로 터뜨린 다이너마이트 때문이었다고 말하겠다는 거야. 자, 만석이는 사고의 원인이 고의적으로 터뜨린 다이너마이트 때문이었다고 허위 증언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원래 광부 박씨한테는 내가 칠복이를 설득시켜주면 자기는 사실대로 말하겠다. 그럽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원래는 사고의 원인이 가스 누출 때문이었다는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나하고는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놨어. 오늘 낮 12시에 14번 갱 앞에서 말을 하겠대. 자, 지금 만석이 광부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짓말을 하게 될 공간인 거죠. 자, 모든 광부들을 모이라고 해서 그 말을 듣도록 해야지 하면서 이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속이 확 뚫리는 걸.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방금까지 이제 국을 먹어서 속이 풀렸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뜻대로 일이 마무리되어 속이 후련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의적 표현도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안댁 관객들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관객과 그 무대의 경계를 허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안댁이 관객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직접 밝히는 제목인데요. 관객들이 이제 그게 몰입하는 것을 막고 있죠. 난 흥정을 붙이는 데는 타고난 재주가 있는가 봐요.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 이제 드러나도록 이렇게 연기를 해야 하는 장면이고요. 자, 광부 박씨와 소장의 대화 중간에서 이것들을 부추겼기 때문에 그들의 흥정에 성사된 것을 통해 자신의 의도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광부 박씨가 하루아침에 지부장이 된 것도 사실은 내 덕을 본 거예요. 박씨는 나한테 외상값이 많아요. 그냥 광부짓해서는 평생 가야 못 갚을 만큼요. 그래서 외상값 못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먼요 하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 외상값을 받아야 된다는 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만석이 자기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그 장면이 되겠네요. 자, 근데 정말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광부 박씨나 지부장, 소장은 모두 빨리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석이가 이렇게 말하죠. 사실 사고 원인은 죽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갱 속에서 사고가 일어나 광부들이 죽은 겁니다. 자, 무고한 자신에게 사고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야. 만석이 왜 자네가 일부러 뒤집어쓰나? 라고 하자 광부 박씨는 오 그랬었군. 만석이 녀석이 은큼하게 여태껏 제 잘못을 숨겼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석의 처는 아니에요. 제 남편은 살아 돌아왔다는 것밖에 아무 잘못이 없어요. 라면서 억울해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광부 박씨가 다른 광부들을 선동해서 만석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자 남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광부들도 만석이의 말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소장은 그걸 말리려고 하죠. 무슨 말이 필요해? 자, 그래서 만석이 말합니다. 자, 내 아들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갱 속 깊숙이 아이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갑자기 사실을 말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무릎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 뒤이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광부들은 갱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무대가 어두워지면서 광부들의 캡 등으로 불빛이 비춰지며 이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14번 갱의 작업은 가스 중독된 그 아이들을 구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갱 속 깊숙이 들어갔던 내 아들. 그 애는 내 팔에 안겨서 축 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아들을 껴안고서 사실은 아버지로서 가슴 뿌듯하게 기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만석이가 이 장면에서 사건을 되게 요약적으로 진술하면서 관객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지문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쥬라기의 사람들이란 제목에서 쥬라기는 비문명화된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광부들의 비참한 처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탄광사고를 둘러싼 이기적인 인간 군상과 양심을 나타내고요.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인간이 현실에 대처하는 방식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과 보기를 토대로 작품의 제목을 쥬라기의 사람들이라고 정한 의도를 추리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 문제죠. 정답은 4번인데요. 왜냐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는 갱도를 생계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탄광촌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문명이 태동하기 훨씬 전의 쥬라기에 빗대어 강조하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작품은 문명화된 현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선사시대인 쥬라기와 같이 비문명적인 삶을 살고 있는 광부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윗글에서는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탄광사고의 진상조차 규명하지 못한 채 위험한 갱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광부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4번이 가장 적절한 의도라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더 많은 자료나 이제 자세한 학습 자료들은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특강 문학 극수필 7번째 지문인 동주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78 취조실이라고 하면서 형식이 드러나고 있죠. 시나리오 번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이 갈래상 특징을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형무소에 갇힌 동주의 상황이 현재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동주에게 바짝 다가서는 특고. 자, 특별고등경찰인데요. 일제강점기의 정치운동이나 사상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둔 경찰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나타난 시간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의 말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토 조선인 유학생 사건의 주동자는 너지? 네가 교토로 찾아와서 송몽규를 부추긴 거 맞지? 자, 이 송몽규는 동주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갑내기 사촌지간인데요. 이 송몽규를 동주가 부추긴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81번째 장면에서는 과거 회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점에서 서술되는 역전적 구성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이제 회의 중인 몽규가 나타나네요. 이 몽규는 동주와는 달리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식민지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빼곡히 적은 조선인 유학생 명단을 펼쳐 보이며 이러한 조선인 학생들이 절반만 합격해도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의를 나누고 있죠. 자, 다음 장면입니다. 통화 중인 동주. 교토로 제가 갈게요. 영국 출판사에 편지도 보냈어요. 영문 번역이 끝나면 바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 동주가 자신이 쓴 시집을 영어로 번역해서 발간하려고 했는데 이 쿠미라는 인물이 그걸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는 몽규와는 달리 예술적 표현을 통한 내면적 저항의 방식으로 식민지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주와 몽규의 인물의 차이에 대해서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쿠미가 이제 교토 가서 연락할게요 라고 하며 동주가 있는 교토로 와서 동주를 도와주려 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이제 동주와 몽규가 만났네요. 자, 어디가? 모임이 있어. 기다려. 나도 금방 준비할게. 네가 굳이 안 와도 되는 모임이야. 자, 이 몽규는 본인이 주도하여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아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 동주가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입니다. 동주는 몽규가 떠나고 없는 육첩방에 홀로 남아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동주의 내레이션을 통해서 시가 삽입되었는데요. 이 삽입된 시는 주인공의 감정과 사건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해 관객의 감정이입을 돕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렇게 동주 목소리라고 하면서 이제 내레이션이 사용되었는데 이 내레이션의 의미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 방송극, 연극 따위에서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외에서 해설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 이제 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이 밤비, 동주가 자아 성찰을 하는 시간이고요. 자, 육첩방, 다다미 방을 얘기하는데 동주가 시를 쓰고 있는 이 공간을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동주가 이렇게 자신의 노트에 시를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동안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그 방 안으로 비가 들이치는 모습이 지금 또 영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가 나오네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이제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주가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자, 지금 여기 학비 봉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이 내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소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대학 노트를 끼고 강의를 들으러 가는 이 현실에 안주하는 동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시에 담음으로써 동주가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서트가 등장을 합니다. 인서트라고 하는 것은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이나 글자 또는 사진을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와 관련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과 관련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몽규의 장면이 나옵니다. 계단을 오르는 몽규의 발걸음,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그래서 몽규가 회합장소 들어서자 10여 명의 학생들이 몽규 일행을 맞이한다. 몽규가 운동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시가 나오네요.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동물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를 통해 순수한 가치가 상실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와 인서트가 계속해서 번갈아 나오고 있어요. 이번 인서트에서는 이제 들판을 뛰어놀던 익환과 동주, 몽규, 벗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수업을 듣고 어울렸던 벗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시가 나옵니다.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실적 자아와 그러한 자신을 부정하는 내면적 자아의 갈등으로 인한 자기 성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동주의 정서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육첩방에서 홀로 시를 쓰는 동주의 모습이 인서트 되면서 이제 몽규가 학생들 중심에 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몽규는 혁명을 통해서 일본을 쫓아내려는 조선인 학생 모임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혁명 선언문을 꺼내어 읽습니다. 조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이다. 혁명만이 일본을 쫓아낼 유일한 방법이고 그 혁명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는 민중 하나하나가 폭탄이 되어 불합리한 체제를 타도하고 인류가 인류를 억압하지 못하고 국가가 또 다른 국가를 수탈하지 못하게 몸을 날리는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용감한 독립운동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계속해서 동주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이 부끄러움, 이제 윤동주 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감정이죠. 그래서 동주의 자기 성찰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약함과 현실의 부조리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자, 다시 젖혀서 창밖을 보는 동주의 모습이 나오면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이 구절은 1년이 다시 반복되고 변주되고 있죠. 자, 그래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다시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인식이죠.
자, 다시 취조실. 아까 처음에 봤던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시나리오는 현재, 과거, 현재가 교차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취조실에서도 빗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동주의 암울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여기서의 등불은 희망, 저항 의지를 나타내고요. 이 어둠은 부정적 현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 의지를 밝혀 이 부정적 현실을 내몰고 이 아침을 기다리고 있대요. 이 아침이라는 것은 바로 광복이겠죠. 그래서 광복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하면서 이 동주의 소망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근데 특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송몽규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인물이니. 그래서 동주가 몽규의 추종자에 불과하다며 이제 모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송몽규의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살았어?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서명란에 히라누마 도주라는 이름이 써있다고 하죠. 이건 동주의 일본식 이름인데요. 지금 이 동주의 혐의가 적힌 위조 서류에 동주에게 서명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여기서의 나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닌 내면적인 자아를 의미하고요. 이 뒤에서의 나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현실적 자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 그것이 화해를 했어요. 최초의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눈물과 위안을 통해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주가 두 손에 깍지를 낀다. 있는 힘껏. 그래서 동주의 저항 의지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쉽게 쓰여진 시와 계속해서 이제 그 쉽게 쓰여진 시의 나레이션이 계속 나오면서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윤동주의 삶과 시를 통해 부끄러움과 저항, 자기 성찰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삽입된 쉽게 씌어진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은 1번이 됩니다. 쉽게 씌어진 시는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자기 성찰과 현실 극복 의지를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구절에서 이제 부정적 현실에 대한 성찰의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더 많은 자료를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문제 및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의 문학, 극수필 8번째 우리들의 블루스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할 때 보시면 S#1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시나리오 번호로 지금 장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극갈래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 안, 거실 닷 이렇게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미란 음료수병에 꺾어온 들꽃을 꽂아 은희의 책장 앞에 하나 두고. 자, 지금 보시면 미란 들꽃병을 식탁에 놓는, 그러다 한쪽에 놓인 차를 발견하고 차를 마시려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지금 행동에 대한 해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극갈래의 특징인 이 해설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기장이 지금 서류 사이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일기장을. 그래서 이것도 일기장인가 하고 보다 웃으며 읽는.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인 지시문이죠. 주로 인물의 표정과 행동 등을 지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기장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읽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여기 볼게요. 푸릉마을의 영원한 스타 나의 베프 고미란이가 3년 만에 푸릉마을에 떴다. 지금 이 은희의 목소리로 은희의 일기장을 읽고 있는 미란의 모습을 화면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장면의 효과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기장을 읽고 있는 주체는 미란이지만 지금 이렇게 그 일기의 내용은 일기를 쓴 은희의 목소리로 이제 내레이션 효과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제꺼네 하면서 이제 일기장을 볼게요. 미란이가 오면 푸릉마을 사람들은 죄다 신이 나고 좋아 죽는다. 옥동삼촌은 미란만 보면 죽은 동이가 살아온 것처럼 이뻐하고 춘희삼촌은 20살에 술 먹고 고랑에 빠져 죽은 작은 아들 만영이가 사랑한 미란이가 며느리처럼 느껴져야 날파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란이가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은희의 일기장을 읽고 있는데 근데 다시 이제 은희의 목소리가 나오네요. 근데 나는 어떤가? 남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미란이가 나의 절친인가? 친군가? 걔가 보고 싶고 반갑고 그리운가? 자, 이렇게 일기장을 통해서 미란에 대해서 은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미란은 은희가 자신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은희의 목소리는 효과음으로 제시하고 이제 은희의 일기장을 읽고 있는 미란의 모습이 화면에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글을 읽고 지금 느낌이 이상해졌어요. 놀라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은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미란이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미란이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나갔다. 근데 기분이... 자, 널 세상에서 가장 오래 보고 제일 아는 이 친구가 말해준다. 너 그닥 의리 있는 년 아니야. 자, 은희가 미란이 과거에 한 말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효과음으로 미란의 목소리가 삽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은희가 미란의 목소리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란의 말을 듣고 은희가 굉장히 이제 분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인물이 과거의 한 말을 떠올리는 이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이 갑자기 서울로 떠나는 충동적인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던지고 속상해하고 한숨을 쉬고 이러면서 이제 분노의 마음, 분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계속 곱씹는 거예요. 뭐? 내가 그닥 의리 있는 년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곱씹는 장면이 나오죠. 지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났다가 결국 미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근데 안 받아요. 그래서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서 이제 전화를 끊고 그냥 계속 차를 운전해요. 그래서 민구나 나 서울 간다이 가게 대충 너가 꾸리라 하면서 이 전화를 받지 않는 미란에 화가 나서 일터에 가다 말고 지금 갑자기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인물이 갑자기 서울로 떠나는 충동적 행위의 원인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4번 장면입니다. 은희와 이제 미란이 갈등을 풀고 우정을 회복하는 장면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두 인물이 서로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화면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은희가 마사지 침대에 엎어져서 수건을 덮고 있대요. 죄송합니다. 손님 늦었습니다. 하고 찜질된 수건을 꺼내 조금 뜨겁습니다. 하고 손님 등에 덮여있는 수건을 벗기다. 은희의 등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해 발을 보고 손을 보면 은희구나 싶은. 자, 지금 거친 손발을 보면서 은희임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마음이 짠해지고 그래서 마음 추스르면서 은희의 몸을 정성스레 닦고 있는 미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해설을 저희가 붙여놨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문제가 나올 때 뭐 해당 장면이 어떻게 연출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사 의리가 어신년이라 따지러 왔냐? 너 목걸이도 돌려주고 그냥 따져. 입은 열려있잖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은희가 속상해서 눈물을 나는 것을 참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의리는 너가 없지, 이 새끼야. 너가 늘 나를 만만히 보고 무수리 취급하고 1년 전 너 그랬지? 너 3번째 이혼했을 때 내가 너 연락이 안 돼, 걱정돼, 죽어라 제주에서 서울까지 한 달에만 달려왔을 때 너가 술 처먹고 네 친구들 앞에서 너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세상 만만한 년이라고 그렇게 꼬붕처럼 무수리처럼 하녀처럼 대했다라는 이제 과거의 얘기, 속상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만만한 사람 취급을 했다는 점에서 은희가 미란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미란이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만만한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 부모도 형제도 다 이혼한 거 가지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딸조차 차가운 시어머니처럼 한없이 어려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너 하나만은 만만히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냐? 자, 그러니까 이 만만한 사람에 대한 이제 서로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미란에게 만만한 사람이란 가장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미란이 그동안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호식이가 어려서 내가 너한테 한 짓을 말하더라. 내가 너한테 얻어먹는 주제라고 했다고. 자, 내가 그래서 그랬어. 난 어려서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녀는 진짜 미친 천박한 년이라고. 지금 미란이 기억하지 못하는 학창시절에 미란이 은희에게 했던 말을 하면서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좀 쭉 나오거든요. 조금만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볼까요? 은희가 자, 맨날 신간, 퍼니, 카운터나 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미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은희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또 이렇게 마사지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거죠. 자, 또 이제 효과음이 나오네요. 사실 난 미란이랑 더 이상 어떤 할 말도 없었다. 내 굳은 등짝에 곱지만 아구진 그 새끼 손이 닿을 때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자, 지금 미란의 손길을 통해서 미란이의 우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촉각적 이미지, 이 손길이 닿았다라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두 사람이 우정을 느끼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이라고 하네요. 화면 안에 다른 등장인물인 미란에게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시청자에게만 전달되는 이 은희의 속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모 형제가 다 살아있어도 같이 살았던 남편이 3명이나 있었어도 세상 귀하고 아까운 딸이 있어도 미란이에게는 이 험한 세상에서 만만하고 편한 사람이 나뿐이라는 걸, 부모 없고 남편 없고 자식 없는 나에겐 더더욱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미란이 한 사람뿐이라는 걸. 자, 이렇게 은희의 목소리로 지금 감정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희가 미란에게 느끼는 감정을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목소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희와 미란이 왜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정들과 그 감정들이 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갈등을 겪던 친구가 오해를 풀고 우정을 회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지문이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장면별 연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이 5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답은 일단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미란 34번 씬에서 미란의 묵은 감정이 해소되는 과정이 표정의 변화를 통해 잘 보이도록 미란의 얼굴을 근접 촬영해서 영상에 보여줘야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34번째 씬은 은희와 미란이 갈등을 풀고 우정을 회복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두 인물이 서로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화면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면별 연출 방법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각 장면에서 어떤 연출이 적절한지를 꼭 같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제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